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의 기운을 깨우기 위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운동과 샤워 외에도 굶주린 배에 넣는 첫 번째 음식은 나머지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바나나가 있네요. 이 과일이 게으른 아침 식사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한 바나나라도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생 바나나는 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소화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나나를 끊을 수 없다면 오트밀과 섞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산에 의해 생기는 자극을 막아주는 위 내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른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트밀죽, 땅콩버터,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가 잘 어울릴 거예요. 아침 식사로 가꾼 바삭바삭한 크루아상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많죠. 케이크, 페이스트리, 피자, 다양한 빵에는 보통 공복에 먹으면 미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빵들은 위에 가스가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 빵을 통곡물 사워도 빵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빵은 자고 일어난 후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빵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도 좋고 위장의 박테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신선한 시트러스 주스 한 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근사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리는 요소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뱃속은 이 주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과일 스무디와 주스에는 잠에서 덜 깬 췌장과 간에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당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시트러스 주스는 하루 중 언제라도 먹기 좋긴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높은 함량의 과당과 섬유질은 낮 동안 우리의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에서 허리케인을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의 오렌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과일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면 파파야나 수박을 드세요. 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 동안 우리의 기분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샐러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우리의 위장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샐러드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마 대부분의 다양한 버전을 보셨을 겁니다. 블로거들은 레몬즙과 치아씨드에서부터 베이킹 소다까지 모든 종류의 재료와 물을 섞어 마시라고 하죠. 물론 이 마법의 물약들은 각각 별도의 연구와 과학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복 상태에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화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빈속에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커피가 소화기 계통의 해로운 염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는 위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에서 깨어나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드셔야 해요. 아주 작은 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요거트나 다른 발효우유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그 전에 안전한 것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은 위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익균이 해야 하는 일에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치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화기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페타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드세요. 이 좋은 지방은 아침에 딱 좋습니다. 염소치즈도 좋은 생각입니다. 염소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이 약간 더 많고 유당도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초콜릿이나 단백질 바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공된 설탕은 최악의 아침 식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황급히 초콜릿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초콜릿은 아침에 우울함을 쫓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은 좋은 기분을 책임지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적당한 양의 고품질 초콜릿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일을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페인이 없는 반면 진한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70%의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구리, 칼륨, 항산화 물질. 여러분은 꿈에 그리던 직장을 위한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먹을 걸 챙겼어요. 챙겨온 치즈볼 봉지를 열어요. 하지만 손가락 전체와 멋진 옷에 오렌지색 치즈가루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영리한 사람들이 천재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냈어요. 만약 조금 파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이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봉지 밑바닥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기 때문에 치즈가루가 손에 묻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지를 열다가 옆이 찢어졌어요. 움직일수록 구멍이 점점 더 커져요. 조심해야 돼요. 더 찢어지면 잘 차려입은 옷이 과자가루로 뒤덮일 거예요. 다행히도 해결책이 가까이 있어요. 로비 책상에 홀펀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사용하여 찢어진 곳 끝부분에 구멍을 뚫으면 더 이상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둥근 구멍은 힘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봉지가 더 이상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리케이드를 만들어요. 이 팁은 훌륭하지만 튜브에 들어있는 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종류의 포장은 프린터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를 말아서 튜브 안 칩 주위에 넣으세요. 이제 칩 전체를 쉽게 밀어서 꺼낼 수 있고 종이를 펴면 깔끔한 종이 쟁반이 됩니다. 즐겁게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갑자기 매우 요란하게 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는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하는 자리예요. 다행히도 과학은 이 바삭바삭한 간식을 더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혀를 이용하여 입천장에 칩을 눌러주세요. 혀의 부드러움은 바삭거리는 소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곡면 모양의 칩은 요란하게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어요.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이 모양을 제거한 다음 평소처럼 칩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 또한 이런 상징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바삭한 칩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칩을 그만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실험 심리학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사람들의 맛과 맛에 대한 인식이 음식의 모습뿐만 아니라 소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명의 참가자들에게 헤드폰을 쓴 채 칩을 먹게 했어요. 그들에게 다른 음량의 주파수로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려줬어요. 비록 모두 같은 칩을 먹고 있었지만 더 크고 높은 음조의 바삭거리는 소리를 들은 참가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칩이 더 신선하고 더 바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짭짤한 간식을 먹고 났더니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간식이 땡기네요. 창밖을 보니 밖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여요. 좋았어요. 시계를 슬쩍 봅니다. 면접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트럭에 있는 메뉴를 스캔합니다. 분명히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은 너무 위험해요. 안 봐도 뻔해요. 손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이 여러분의 멋진 옷 위로 흘러내릴 거예요. 좋아요. 콘은 안 돼요.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아이스크림으로부터 지켜주도록 디자인됐잖아요. 그건 맞아요.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그걸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천재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들고 있을 때 겉에 있는 부드러운 쿠키는 체온 때문에 따뜻해질 거고 끈적끈적해져서 피부에 달라붙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알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손가락에 끈적한 초콜릿 쿠키의 흔적이 남는다는 걸요. 쿠키의 양쪽에 2개의 크래커를 추가하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업그레이드된 콜드 스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죠. 안으로 돌아가다 보니 또 다른 푸드트럭이 보여요. 이 트럭은 브리또를 팔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좋아하는 모든 재료가 든 걸로 주문합니다. 브리또를 건네받을 때 2겹의 또띠아에 쌓여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레스토랑에서 흔히 사용하는 천재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있지만 깨끗하게 브리또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먹을 때 2번째 또띠아를 풀어서 접시에 펼쳐놓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위로 떨어져요. 브리또는 안에 남아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내용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됐어요. 빠진 내용물은 2번째 또띠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또띠아를 다 먹은 후에 2번째 또띠아로 다시 싸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 판매되는 또띠아가 종종 짝수로 판매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길 아래에서 풍겨옵니다. 옥수수를 파는 노점이에요. 브리또랑 완벽하게 어울려요. 하지만 옥수수처럼 치아에 끼는 음식은 없어요. 치실도 없는데 이 사이에 노란 알맹이가 낀 채로 면접에 들어가는 건 정말 창피할 거예요. 다행히도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꼬치를 사용하세요. 옥수수 알맹이를 줄을 따라 꼬치의 수평으로 통과시켜요. 그런 다음 다른 쪽 끝을 잡아당겨 떼어냅니다. 이제 이 사이에 옥수수가 낄까봐 걱정하지 않고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 있어요. 기발하죠?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면접을 위해 완벽하게 깔끔한 상태를 용케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과일 그릇이 놓여있고 무료라고 쓰여있어요. 먹음직스러운 키위 하나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무실이고 숟가락이 없어요. 게다가 키위를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과즙이 너무 많이 흐를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위를 먹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부 키위 애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처럼 통째로 키위를 베어 먹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키위 열매 껍질은 먹어도 되고 추가적인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속만 먹는 것과 비교할 때 섬유질 섭취를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피부는 특히 섬유질, 엽산, 그리고 비타민 E와 같은 고농도의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위 껍질을 먹는 것은 섬유질 100년도 전에 11살 소년이 추운 밤 현관에 음료를 놔두었습니다. 유리잔은 물에 녹은 분말소다로 채워졌고 그걸 섞기 위한 막대도 들어있었죠. 20년 후 그 건망증이 심한 소년이었던 프랭크 에퍼스는 캘리포니아 공원에서 자신의 우연한 발견인 아이스 캔디를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아이스 캔디 맛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체리였고 레몬, 오렌지, 바나나, 수박, 포도, 그리고 심지어 루트비어 맛도 있었어요. 초콜릿칩 쿠키는 1930년대에 발명됐으니까 아이스 캔디보다는 다소 어린 셈이네요. 톨하우스인이라는 유명한 식당의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가 이 맛있는 쿠키의 발명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발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에선 제빵용 초콜릿이 떨어져서 완전히 녹을 줄 알고 루스가 달지 않은 기본 초콜릿을 대체 넣었는데 전혀 녹지 않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선 초콜릿이 우연히 반죽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루스는 그녀의 쿠키에 대한 우연한 기원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자칩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한 주장은 1853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이 식당의 특별 메뉴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하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요리사인 조지 크럼은 더 얇은 감자튀김을 요리했지만 그 까다로운 손님은 또 불평을 했어요. 조지는 일부러 다음 감자튀김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튀김들은 너무나도 얇아서 포크로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까다로운 손님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칩 레시피는 널리 퍼졌고 몇십 년 안에 감자칩은 뜨거운 음식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터 소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 다른 제품입니다. 영국 화학자인 존 윌리 리와 윌리엄 헨리 페린스는 약국 지하실에 있는 통 몇 개를 몇 년째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첫 번째 혼합물은 매우 강한 맛 때문에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있는 그 혼합물 통을 잊어버렸을 때 그 통들은 발효가 되고 있었죠. 화학자들이 통들을 다시 발견하고는 그걸 먹어보고 싶어 했고 맛이 깊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미료는 풍미가 원래 없던 음식들의 풍미를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칠레콘 카르네 같은 것들 말이죠. 우스터 소스는 제5의 맛 중 하나인 풍부한 감칠맛을 내줍니다. 두부는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의 기원설 중 하나는 두부가 중국 왕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두부가 삶아서 간 콩과 바다 소금을 섞은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 소금엔 불순물이 꽤 많았고 아마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들이 콩 혼합물을 두부 같은 농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증발된 바다 소금의 종류인 간수가 우연히 두유에 떨어졌다고도 해요. 오늘날 의사들은 코카콜라를 멀리하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콜라는 의학 학위를 가진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 발명했습니다. 펜버튼의 프랑스 와인 코카는 처음에는 심한 통증, 두통, 신경제 치료제로 사용되었어요. 1886년에 금지법이 도입되었고 존은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레시피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음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콜라나무 열매 말이에요. 어떤 설에 의하면 존이 우연히 새로운 조리법에 탄산수를 첨가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펜버튼은 거품이 알코올 풍미를 줄 대안이라고 생각했죠. 존의 콜라는 확실히 코카콜라의 원조지만 오늘의 음료는 기존의 펜버튼의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샌드위치 역시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1700년대 제4대 샌드위치 백작인 존 몬타구는 그의 하인에게 포크류를 전혀 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 두 덩이 사이에 고기를 넣어달라고 했죠. 샌드위치 경은 특히 카드놀이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요리라면 게임을 멈추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에 기름도 묻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샌드위치와 똑같은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곧 이 요리는 그 익숙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토마토 케첩은 너무 개량된 버전이어서 사실 원조 케첩 조리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케첩의 뿌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중국인들이 절인 생선과 향신료를 섞었는데 이것을 케첩과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고 소금물의 절인 생선이란 뜻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 소스를 처음으로 먹어본 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입니다. 영국판에는 버섯, 샬롯, 심지어 호두까지 들어있었죠. 후에 케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어서 모든 어두운 색 소스를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토마토 케첩 재료 중에는 멸치도 들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생선 소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초는 고대 멕시코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발명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시오 아야나가 1940년대에 이 요리를 발명했다고 해요. 이그나시오는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그나시오에게 자신과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손님들을 본 이그나시오는 그들을 위해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즉흥적으로 요리해야 했죠. 그는 튀긴 또띠아 몇 개를 집었고 그 위에 많은 양의 치즈를 갈아서 위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위에 할라피뇨 고추를 몇 개 추가했고요. 단골 손님은 이 특이한 간식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나초의 특제 요리라고 대답했어요. 치즈볼은 1930년대에는 그저 쓰레기였었어요. 에드워드 윌슨은 동물을 위해 얇게 저민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 기계 중 하나에서 옥수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띠가 재밌어 보여서 에드워드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양념해 보기로 했죠. 그러다 그는 이 부풀어 오른 옥수수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식으로 발전되었죠.